우리가 알던 건 가짜입니다. 홍길동. 이 이름을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죠. 활빈당을 이끌며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에게 나눠지던 의적.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서자. 둔갑술과 축지법으로 관군을 따돌리고 율도국을 세운 영웅. 근데 있잖아요. 그 홍길동이 실록에 등장합니다. 조선 왕조 실록. 조선 5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이 기록 속에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그리고 꽤나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 홍길동은 우리가 알던 그 영웅 호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처음 이 기록을 접했을 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완전히 다른 홍길동을 상상하고 있었다는 게. 오늘 저는 그 진짜 홍길동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허균이 기다리고 있어요. 홍길동전을 쓴 바로 그 허균. 그가 왜 하필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선택했는지, 그 선택의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아마 한동안 멍하니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자, 시작해 볼게요. 때는 연산군 시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20년 전, 조선 역사상 가장 폭군으로 손꼽히는 연산군이 왕위에 있던 그 시절, 조선 팔도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왕은 신하들의 목을 베고 선비들은 입을 닫았으며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도적이 들끓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리고 바로 이 시대에 홍길동이 등장합니다. 연산군 6년, 서기 1500년,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충청도 관찰사가 아뢰기를 도적 홍길동이 활빈당을 이끌고 관할을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였나이다. 잠깐만요. 여기서 이미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활빈당. 소설에 등장하는 그 활빈당이 실록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록을 보면 허균의 소설 속 홍길동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실록에 기록된 홍길동은 결코 낭만적인 의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인을 했어요. 실제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관할을 습격해서 무기를 빼앗고 관리들을 폭행했으며 심지어 민가를 약탈하는 기록도 있어요. 가난한 백성에게 재물을 나눠줬다는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연산군 일기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홍길동에 대한 언급이 최소 4차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하나같이 그를 흉악한 도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충청도, 경기도, 전라도를 넘나들며 관할을 습격하고 재물을 탈취하는, 당시로서는 조정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던 위협적인 존재였던 거예요. 심지어 실록에는 이런 기록도 있어요. 연산군이 직접 홍길동 체포를 명령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직접 이름을 거론하며 잡아오라고 했다는 건 그가 단순한 잡도적이 아니었다는 뜻이겠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세력을 이끌고 있었고 그 활동 범위가 꽤나 넓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연산군이 직접 체포를 명령할 만큼 큰 인물이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를 그냥 소설 속 가상인물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홍길동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걸 오늘 처음 아신 분 계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홍길동이 활동했던 시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해요. 연산군 6년, 그러니까 1500년 무렵입니다. 이때 조선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연산군은 즉위 초반에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완이었는데 1498년 무오사화를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살인파 선비들을 대거 처형하고 기존의 궁궐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조세 수탈이 심해지고 지방 관리들의 횡포가 극심해졌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사람들이 도적대에 합류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홍길동 같은 인물이 상당한 규모의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홍길동에 대해 실록 외에 또 다른 기록이 남아 있어요. 당시 지방 관아의 기록들 중에 홍길동 관련 포착 시도에 대한 내용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꽤나 놀라운 그림이 그려져요. 홍길동은 단순히 산속에서 숨어 지내는 도적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동이 빨랐고 지형을 꿰뚫고 있었으며 관군의 추적을 여러 번 따돌린 기록이 있습니다. 소설에서 축지법과 둔갑술로 관군을 따돌렸다고 했죠? 물론 진짜 술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 홍길동이 관군을 여러 번 따돌렸다는 역사적 사실이 이런 신비로운 능력으로 과장돼서 전해진 게 아닐까요? 역사가 전설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홍길동은 결국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잡힌 이후의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실록에 따르면 홍길동은 체포된 이후 처형되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처형 기록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왕이 직접 체포를 명령할 만큼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졌던 인물인데 잡히고 나서 처형 기록이 없다는 게 저도 이 부분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 기록이 유실됐을 가능성. 연산군 시대의 기록은 중종반정 이후 일부가 소각되거나 훼손된 경우가 있거든요. 둘째, 홍길동이 기양을 갖거나 다른 형태의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데 실제로 잡힌 사람이 홍길동이 아니었을 가능성입니다. 네, 들으셨죠? 조선시대에는 도적대가 체포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었어요. 두목이 달아나고 부하 중 하나가 두목 행세를 하며 잡히는 방식이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다른 도적 관련 기록에서도 발견됩니다.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홍길동의 체포도 이런 경우가 아니었을까요? 이건 아직 가설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논의될 만한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홍길동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체포됐든 죽었든 도망쳤든 간에 연산군 말기 이후로 실록에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 사이에 조선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어요. 1506년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쫓겨났고 이후 사화와 당쟁이 거듭되면서 조선의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있었고 정유재란이 있었어요. 나라가 초토화됐다가 겨우 복구됐죠. 그리고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합니다. 바로 이 광해군 시대에 허균이 등장해요. 허균 1569년생, 본관은 양천. 조선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의 저자로 알려진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엄청나게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단순히 소설 하나 쓴 작가가 아니에요. 그의 삶 자체가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허균은 뭐랄까, 조선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시대를 너무 앞서간 거죠. 성리학적 질서를 기반으로 돌아가던 조선 사회에서 허균은 불교에도 심취했고 천주교적 사상과 비슷한 평등 사상에도 관심을 보였어요. 신분의 벽에 의문을 품었고
여성의 재능을 인정했으며 서자들도 능력에 따라 등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적이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죠? 허기는 누나인 허난설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허난설원은 조선 최고의 여류 시인으로 꼽히는 분인데 이분도 살면서 엄청난 차별을 받았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여자라는 이유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억압받는 현실을 허기는 누나를 통해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누나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27살에. 그리고 허기는 그 누나의 시를 모아 중국에 알렸습니다. 그게 조선보다 중국에서 먼저 유명해져서 역수입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죠.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진 허균이 소설을 쓴다면 어떤 소설을 쓰겠어요? 어떤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겠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허균과 홍길동의 연결이 시작됩니다. 허균이 홍길동전을 쓴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 대략 1600년대 초반으로 추정합니다. 허균의 나이로는 30대 중후반 무렵이죠. 그때 조선은 임진왜란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광해군의 즉위를 전후해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허균은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선택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사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허균은 그냥 아무 이름이나 골라 쓰지 않았어요. 그 시대의 지식인이라면, 특히 허균처럼 박학다식하고 역사에 밝은 사람이라면 연산군 시대에 실존했던 도적 홍길동의 이야기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연산군 6년의 일이 허균 생존 시에는 불과 10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 1920년대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충분히 구전으로 전해지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역사였을 거예요. 민간에서는 홍길동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전설처럼 퍼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허균이 실존 인물 홍길동을 소설 주인공으로 선택하면서 그 인물의 성격을 완전히 뒤집었다는 점입니다. 실록의 홍길동은 살인을 한 도적이었어요. kam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아 백성에게 나눠줬다는 기록도 없고 어디 율도국 같은 걸 세웠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냥 범법자였습니다. 근데 허균은 이 인물을 가져다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어요. 왜?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허균이 홍길동전을 쓴 건 단순히 문학적 창작을 위해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균은 이 소설을 정치적 도구로 쓴 거예요. 잠깐, 정치적 도구라고요? 네. 이걸 이해하려면 허균의 생애 후반부를 알아야 해요. 허균은 1618년 임목대비 폐모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치적 격변 속에서 영모죄로 처형됩니다. 능지처참을 당했어요. 조선시대의 영모죄, 그것도 능지처참이라면 최고 수준의 형벌이죠. 신체를 여러 조각으로 내는 처형 방식입니다. 그가 영모에 실제로 가담했는지 아닌지는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어요. 억울하게 정적들에 의해 제거됐다는 시각도 있고, 실제로 혁명적 사상을 가지고 거사를 준비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허균이 처형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혁명적인 글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홍길동전만이 아니에요. 허균은 유재론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 글에서 그는 서자와 설, 즉 적자가 아닌 사람들도 능력에 따라 관직에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사대부 중심의 신분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조선에서
이런 주장은 체제를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신분제를 부정하는 건 곧 조선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리고 홍길동전은 바로 이 사상의 문학적 표현이었어요. 소설 속 홍길동은 뭐 때문에 고통받나요? 서자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신분차별. 허균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소설 속 주인공의 입을 빌려 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신분제는 잘못됐다고 말했다가는 당장 파직되고 처벌받을 테니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린 거죠. 그런데 왜 하필 홍길동이었을까요? 왜 다른 이름이 아닌 실존했던 도적 홍길동의 이름을 썼을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기도 하지만 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실존 인물 홍길동은 민간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을 거예요. 100년이 지났어도 왕이 직접 체포를 명령했을 만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물이니까요. 그 이름에는 이미 반항과 저항의 이미지가 씌워져 있었을 겁니다. 허균은 그 기존의 이미지를 이용했어요. 홍길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저항적 뉘앙스를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그릇으로 삼은 거죠. 실존 인물의 이름을 빌려오되 그 인물에게 자신의 이상을 투영했습니다. 현실의 홍길동이 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허균에게 필요한 건 그 이름이 가진 상징성이었습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정말 영리한 선택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허균이 의도적으로 실존 인물의 이름을 빌렸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허균이라는 인물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알수록 홍길동전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허균은 1569년 강릉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허엽, 어머니는 강릉 김씨. 아버지 허엽은 당대의 저명한 문신이자 학자였고 허균은 어릴 때부터 뛰어난 재주를 보였습니다. 9살에 시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형인 허성, 허봉도 뛰어난 문인들이었고 누나 허난설원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최고의 여류 시인이었죠. 근데 이런 화려한 가문 배경이 있으면서도 허균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떴고 형 허봉도 당쟁에 희생됐어요. 누나 허난설원은 27살에 요절했고 이런 연이은 가족의 죽음과 당쟁의 경랑 속에서 허균은 점점 현실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성리학적 질서, 신분 구별, 당파 싸움, 이 모든 게 결국 사람을 죽인다는 걸 몸소 경험한 거예요. 그의 성격도 상당히 독특했어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허균은 굉장히 자유분방했어요. 기생들과 어울리기를 즐겼고 당시 사대부들이 꺼리는 불교 사찰을 자주 드나들었으며 심지어 천주교와 관련된 서학 서적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하나하나 탄핵의 빌미가 됐어요. 허균은 살면서 무려 6번이나 관직에서 파면됩니다. 6번이에요. 보통 2번만 파면돼도 재기하기 어려운 조선 사회에서 6번이나 파직됐다가 다시 복직되기를 반복했다는 건 그가 얼마나 논란적인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죠. 광해군과 허균의 관계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광해군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왕이에요. 임진왜란 때 분조를 이끌며 백성들 곁에서 싸웠던 전쟁 영웅이기도 하고 실리 외교로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던 현실주의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동시에 형 임해군을 처형하고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며 어머니 뻘되는 임목대비를 서궁에 가뒀던 잔인한 면모도 있죠. 허균은 이 광해군 시대에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올랐어요. 형조판서까지 지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면에서는 계속 급진적인 사상을 품고 있었고
세력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1618년 영모 혐의로 처형됩니다. 처형되기 직전에 허균이 남긴 말이 전해져요. 정확한 기록은 아니지만 여러 사료를 통해 재구성된 내용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영모를 꾸민 게 아니라 억울하게 죽는다고 항변했다고 해요.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가 죽고 나서 조선의 역사는 계속됐다는 것, 그리고 홍길동전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으세요? 그 위험한 시대에 그 위험한 내용을 소설로 썼는데 그 소설이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이제 실록 속 홍길동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료적 근거들이거든요. 연산군 일기에는 홍길동 관련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기록은 연산군 6년 11월의 기록이에요. 이 기록에는 충청도 관찰사의 보고가 담겨 있는데 홍길동의 무리가 관할을 습격해서 군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냥 재물을 훔친 게 아니라 무기를 탈취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기 탈취는 단순 도적질이 아니라 반란의 징조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조선시대의 사병 집단이 무기를 갖춘다는 건 조정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였어요. 그래서 왕이 직접 개입해서 체포령을 내린 것도 납득이 가는 거예요. 또 다른 기록에는 홍길동이 충청도와 경기도 경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양쪽 지역의 경계에 있으면 한쪽 관할에서 추격을 받으면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조선시대 행정구역 경계는 지금처럼 원활하게 협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계 지역은 도적들의 활동 무대로 최적이었습니다. 꽤나 영리한 전략이죠? 이게 소설에서 홍길동이 여러 지역을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으로 과장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요. 홍길동의 무리가 단순히 도적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조직화된 집단이었다는 걸 시사하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실록에 등장하는 활빈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그들이 스스로를 어떤 명분 아래 묶어두고 있었음을 보여줘요. 활빈당, 빈민을 살린다는 뜻이잖아요. 단순한 도적대라면 굳이 이런 이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 명칭을 사용했다는 건 그들이 스스로의 행동에 어떤 명분을 부여하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이 명분이 실제로 백성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그럴싸한 이름을 붙인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 이름이 허균의 소설에서 그대로 살아남아 활빈당이 된 것, 이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역사 속 진짜 홍길동과 소설 속 홍길동 중에 어떤 쪽이 더 흥미로우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홍길동 쪽이 더 흥미롭더라고요.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더 복잡한 느낌이 들어서요. 이제 이야기의 또 다른 층위를 파고들 시간이에요. 홍길동 연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인물이 한 명 더 있어요. 바로 홍길동의 형, 홍일동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게 또 놀라운 포인트예요. 실록에는 홍길동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홍길동의 형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기록도 있거든요. 실제로 홍시성을 가진 집안 중 당시 관련 기록이 있는 집안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설 속에서 홍길동이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는 설정이 나오잖아요. 서자이기 때문에. 혹시 이 설정도 실제 홍길동의 상황에서 착안한 건 아닐까요? 실제 홍길동의 집안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가 왜 도적의 길을 걷게 됐는지, 그 배경에 신분적 차별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물론 이건 추론이에요. 하지만 허균이 이 부분을 소설에 녹여냈을 때 단순한 창작이 아니라 어떤 실마리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서자차별 문제는 조선시대 내내 심각한 사회 문제였어요. 양반의 첩이 낳은 자식, 즉 서자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과거에서 고위직으로 나아가는 데 한계가 있었고 집안 내에서도 적자와는 엄연히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허균 자신도 이런 차별의 불합리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유제론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요약하면 하늘이 인재를 내는데 귀천이 없는데 사람이 만든 제도가 그 인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500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여전히 울림이 있지 않나요? 잠깐, 여기서 현대적인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허균이 홍길동전을 통해 하고 싶었던 말,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이 대우받아야 한다는 메시지. 이건 사실 지금도 완전히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집안 배경, 학력,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사람의 기회를 좌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500년 전 허균이 쓴 소설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다면 그 소설의 근원에 실제로 살았던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더욱 무게감 있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제가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부분이에요. 다시 실록으로 돌아와서 좀 더 학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홍길동 연구에서 중요한 학자 중 한 명은 이이화 선생님이에요.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님이 홍길동 관련 연구를 상당히 심도 있게 하셨는데 선생님의 연구에 따르면 실록에 등장하는 홍길동은 분명히 실존 인물이며 그의 활동 시기와 지역이 어느 정도 특정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충청도 충주 지역과 그 인근이 주요 활동 근거지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의 지형적 특성, 그러니까 산이 많고 관아와의 거리, 도로망 등을 고려하면 도적 집단의 근거지로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당시 그 지역의 사회 경제적 상황, 연산군의 폭정으로 인한 조세 수탈과 지방 관리들의 횡포가 특히 심했던 지역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도적이 창궐할 만한 사회적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면 홍길동이 단순한 개인적 탐욕에서 도적이 된 게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문제의 산물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당시 일반 백성들의 삶을 상상해 볼게요. 연산군 시대의 조선 백성들. 조세는 무거워지고 부역은 끊이지 않고 가뭄과 홍수로 농사는 망하고 지방 관리들은 상납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괴롭히고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일부는 그냥 고통을 참고 살아가고 일부는 더 비참하게 무너지고 그리고 일부는 들고 일어서죠. 홍길동의 무리에 합류한 사람들 중에는 분명 생존을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도적의 길을 택한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실록에 기록된 흉악한 도적 홍길동도 조금은 다른 눈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가 선하거나 나쁘거나를 떠나서 그 시대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허기는 바로 그 시대의 비극을 글로 쓰고 싶었던 거겠죠? 홍길동이라는 실존 인물이 겪었을 불합리함, 그리고 그 불합리함에 맞섰던 저항의 이미지. 허기는 그것을 가져와서 신분차별에 저항하는 문학적 영웅으로 변환시켰어요. 진짜 홍길동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보다 그 이름이 상징하게 된 것이 중요해진 거예요. 홍길동전이 처음 어떤 형태였는지도 논쟁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읽는 홍길동전은 여러 판본이 있는데 그중 어느 것이 허균의 원작에 가장 가까운지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허균이 직접 쓴 홍길동전 원본은 현재 남아있지 않거든요. 이후에 필사되고 인쇄되면서 여러 가지 변형이 생겼고 심지어 결말도 판본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판본에서는 홍길동이 율도국을 세운 다음 왕이 되어 잘 살고 어떤 판본에서는 홍길동이 결국 조선으로 돌아오는 설정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변주가 허균 사후에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회자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사실 좀 서글프기도 해요. 허균은 자신이 쓴 소설 때문에 영모의 빌미를 제공받았다는 설도 있거든요. 혁명적인 내용을 담은 소설을 쓴 사람이 영모를 꾸몄다. 이런 논리로 반대파에게 공격받았다는 거죠. 소설로 죽은 작가. 자신이 쓴 이야기가 자신을 죽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건 생각할수록 묘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까지 이 정도로 상세하게 홍길동의 역사를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런 역사 속 반전 이야기들 계속 만들어 드릴게요. 구독하셔야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세요?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역사에서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식해야 해요. 조선시대 내내 홍길동과 비슷한 인물들이 계속해서 등장했어요. 장길산, 임꺽정. 이 이름들도 기억하시죠? 이분들도 실록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같이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운 의적으로 민간에 알려졌죠. 이런 인물들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건 조선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얼마나 깊고 오래됐는지를 보여줘요. 한 시대에 홍길동이 등장하고 사라지면 다음 시대에 임꺽정이 나오고 또 다른 시대에 장길산이 나와요. 마치 그 자리를 누군가가 계속 채워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개인을 넘어 어떤 상징이 된 건지도 몰라요.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는 저항의 상징. 허균이 소설에서 만들어낸 그 이미지가 실은 조선시대 내내 반복됐던 민중의 이야기를 응축한 것이었던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실록 속 홍길동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역사는 승자에 의해 기록된다는 거예요. 조선 왕조실록은 당연히 조선 조정의 입장에서 기록된 문서예요. 홍길동은 거기서 철저하게 잡아야 할 도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면 민간에서는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은 홍길동이 굶주린 백성에게 음식을 나눠줬다는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졌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전설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그 시대 백성들이 얼마나 그런 영웅을 원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허균은 바로 그 민중의 열망을 포착했어요. 실존 인물 홍길동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와 관계없이 그 이름 주위에 쌓인 저항과 자유의 이미지를 허균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신분 차별은 불이하다. 능력 있는 자가 인정받아야 한다. 억압받는 자에게도 꿈꿀 권리가 있다. 이 메시지를 그 이름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홍길동전은 그래서 단순한 오락소설이 아니에요. 그것은 허균이 목숨을 걸고 쓴 정치적 선언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가 실제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그 선언의 무게를 더욱 묵직하게 만들죠. 허균이 처형된 건 1618년이에요. 광해군 10년. 그의 나이 50살이었습니다. 형조판서까지 오른 고위직이 영모죄로 능지처참. 이 처형이 억울한 것이었는지 아닌지 지금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도 홍길동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필사본으로 몰래 전해졌고 나중에는 목판으로 인쇄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어요. 허균의 몸은 사라졌지만
그의 이야기는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홍길동전을 금지하거나 불태웠다면 이 이야기는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눌러도 사라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는 살아남아요. 홍길동이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처음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알던 건 가짜였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소설 속 홍길동, 탐관오리를 응징하고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는 그 영웅은 허균이 만들어낸 이상적 인물이에요. 실제 홍길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소설 속 홍길동이 완전히 가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 속에는 실제 역사의 진실이 담겨 있거든요. 신분 차별이 존재했다는 사실, 부조리한 권력에 맞서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변화를 원하는 민중의 열망이 있었다는 사실. 이건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허균은 실존 인물 홍길동이라는 그릇에 그 시대의 진실을 담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된 문서예요. 472년에 걸친 조선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된 이 문서 속에는 홍길동 말고도 수많은 평범하고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왕의 이야기뿐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숨결이 글자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홍길동이 있어요. 도적으로 기록됐지만 수백 년 후에 영웅이 된 사람. 실록의 기록만 보면 그는 그냥 잡아야 할 범법자예요. 하지만 허균이라는 위대한 작가의 손을 거쳐 그는 불의에 맞서는 영원한 상징이 됐습니다. 역사란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실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불리고 있을 거예요. 드라마에서, 소설에서, 만화에서. 그때마다 실록 속에 흉악한 도적으로 기록된 한 사람이 출발점에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이름에 혁명적인 꿈을 담아 소설을 썼다가 처형당한 허균이 있었다는 걸.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됐어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깊이 들여다봤을 때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알고 보면 그 뒤에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더라고요. 허균은 왜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선택했냐고요? 결국 그건 그 이름이 이미 저항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1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 이름. 왕이 직접 잡으라고 명령했던 그 인물. 그 이름 위에 허균은 자신의 꿈을 얹은 거예요. 신분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대로 살 수 있는 세상.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있는 세상. 그 꿈이 소설이 됐고 그 소설이 50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꿈을 읽고 있어요. 실록 속 홍길동은 도적이었지만 허균의 홍길동은 영웅이 됐어요. 역사가 쓴 홍길동과 문학이 만든 홍길동. 이 둘 사이의 간극에서 우리는 시대의 진실을 봅니다. 부조리한 세상을 향한 저항, 그리고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 그것이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500년을 살아남은 이유가 아닐까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홍길동. 사실 그는 결코 깨끗한 손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 그가 맞섰던 부조리, 그리고 그 이름을 가져다 불멸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허균의 선택.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지금의 홍길동이 만들어진 거예요. 진짜 홍길동은 가짜가 아니었어요. 다만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인간적인 존재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허균이 그린 홍길동도 가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한 시대의 진실을 담은 살아있는 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실록 속 진짜 홍길동 이야기.
그리고 허균이 왜 그 이름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홍길동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조선의 역사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의 소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이런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파헤쳐서 가져올게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